네, 전국 곳곳에 첫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하얗게 눈이 내린 새벽 아침 유난히 더 쌀랑하게 느껴지네요. 간밤 뉴욕 증시 통찰력 있는 분석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대기 모드로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신중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간밤 특징 어땠습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S&P 조금 올라왔지만 그냥 강보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조금 내렸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얘기가 나왔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또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좀 진중하게 좀 기다려보자는 얘기죠.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요.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괜찮은 거 아니야? 금리가 또 상승하는 거, 금리? 뭐 이런 헷갈리는 거에 나오면서 약간은 움직였지만 시장 이제 메인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러셀 2000 있지 않습니까? 네. S&P 500, 다우, 나스닥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러셀 2000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도 보여드렸다시피 어저께 남은 기간이 한 0.3% 남았었거든요. 사상치 효과까지가. 오늘 0.7% 정도 올라가면서 러셀 2000이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도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10월 27일을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상치 효과를 기록한 일에 가지 못했었는데요. 러셀 2000은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당연히 섹터가 있는데요. 섹터 중에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이오 쪽이 좀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산업재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재 섹터 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면서 러셀 2000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에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보면 섹터로 보면 금융주라고 말씀드렸고요. 규모로 보면 좀 작은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러셀 2000의 강한 흐름. 그래서 어저께 탑리 얘기할 때도 탑리가 러셀 2000 뭐 이렇게 IWM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보면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드려요. 오늘 그런 것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금융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서너 번째로 올라갔는데요. 금융주는 추세가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수혜. 딱 요거 정도를 그냥 교과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주, IT 일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좋죠. 금리가 뭐 이러면 좋을 수 있지만 워낙 많이 올라가 있던 것들을 인정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약간 덜커덩거리는 브레이크가 걸리면 금융주가 이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라서 여러분들 금융주 특정 금융주도 있겠지만 뭐 ETF 같은 경우 XLF라든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IAI 이런 네? ETF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 한두 개 정도 ETF는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러셀 2000 지수 사상 최고가 그리고 업종별로는 오늘 금융주의 상승 다 금리 인하의 이제 수혜 종목 업종들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한두 종목만 가지고 있다가는 그 흔들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내년 배당주 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더 중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느 정도를 좀 가져가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제가 그 배당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은 한편에서 보면 성장주가 너무 일변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이제 IT 섹터가 워낙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늘 말씀드리면 나는 주식시장이 뭐 아무리 고점에서 10%, 20%, 30% 떨어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편안하고 나는 뭐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런 분들은 배당주 안 하셔도 되죠. 젊으신 분들이 굳이 뭐 배당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이라면 네. 배당주 같은 경우에들 아니면 퀄러티, 가치주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야 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거릴 때 약간 뭐랄까요 버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본론 들어가 앞서서 올 한 해는 어땠냐 말씀드렸어요. 올 한 해는 상대적으로 미국 배당주는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났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성장주나 S&P 500 벤치마크 대비해서 훨씬 부진했죠. 왜냐하면 시장 초과 수익 성장 섹터가 워낙 압도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재미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배당주 중에서도 주로 다루는 섹터를 보면 유틸리티, 금융, 리츠,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배당주에서 선호하는 섹터가 되겠는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자력 이런 등등 하면서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성장 섹터로 약간 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AI 데이터 센터, 전력 필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겠는데요. 금융주는 뭐 계속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았지만요. 금융주 안에서도 양분화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형 은행이라든가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지만 카드 회사 중에서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상대적으로 지금 재미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고금리가 여전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성과가 특히 몇몇 리츠를 제외하고는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4%, 3%, 5% 이렇게 넘으면 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지 좋은 흐름인데 그런 데서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한편 에너지주는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유가를 보면 유가 요즘 휘발유 가격이 한 1,800이 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1,800, 500, 뭐 1,850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거죠. 유가 자체를 달러 기준으로 보면 유가 재미없습니다. 유가가 58달러, 59달러 지금 수준이거든요. 쭉 날아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올 한 해 배당주가 큰 재미가 없었던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의 효과가 자사주가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자사주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식을 소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는 경향이 있겠고요. 그 규모는 2025년 올해 벌써 1조 달러 훌쩍 넘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올라보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1.5%, 1.3%로 낮아졌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재미없었지만 글로벌 시각으로 보면 배당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 한 해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당 수익률은 한 3%대였고 미국은 1.1%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기 앞서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가 계속 가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뭐 500달러, 600달러 막 가고 팔란티오도 300달러, 400달러 막 가고 그러면 배당주에 관심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요. 2020년 팬데믹이라서 주가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 말까지 주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여기저기서 테슬라 산 분이 10배 벌었다, 20배 다 얘기하니까 막 몰려들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몰려들었고 미국 주식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샀는데요.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2022년부터요. 2023년 말까지는 주시장이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재미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다 살아남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때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파란색 그림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연간을 보면 그런 S&P이 크게 떨어진 반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배당 인덱스 같은 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만 갖고 계시고 특히 S&P, 나스닥 위주로 해서 뭐 2배짜리, 3배짜리 하실 분들은 완전히 이제 크게 낭패를 봤던 시기인데 배당을 주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을 미국 주식을 직접 안 하시더라도 많이 들어봤던 ETF가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슈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SCHD라는 ETF가 있고 그걸 이제 인덱스를 사면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6개, 7개가 그런 상품이 다 있습니다. 미국 배당 퀄리티 주식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다우 배당 주식 뭐 이렇게 보면 나오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분인 간에 그거가 이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보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SCH도 오히려 마이너스 났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안정적인 버퍼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여력이 너무 높지 않은 거라든가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거나 기업의 안정성, 부도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종목으로 보면 뭐 펩시,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나오겠는데 문제는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팔란티아 아니면 뭐 양자 컴퓨팅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뭐 100년 된 기업 얘기하면 벌써
저 방송하는 사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딱 얘기할 정도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ETF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ETF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을 증가하면서도 퀄리티가 좋을 수 있는 배당 ETF는 DGRW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서로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것이 되겠고요. 슈드와 달리 주가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약간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들이 좀 모아져 있는 건데요. VIG라는 ETF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당을 인상한 ETF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배당과 자사주를 결합한 ETF가 있습니다. DIVB가 있는데요. 어저께도 사상체육과 오늘도 아마 사상체육과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배당주에 대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ETF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있을 변동성에 그나마 크게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배당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이제 버퍼링 역할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ETF, 네, 배당 ETF. 작년에, 이거 올해는 좀 저조했지만 2022년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에도 배당주 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나온 간밤의 주요 헤드라인 가운데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가치를 더 알아봐 준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성장 가치를 시장에서 지금 인정받지 못하다라면서 그럼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최근 한두 달 동안 상대적으로 큰 주식 중에서 재미없는 주식이 두 가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초반까지는 엄청 중반까지 잘 나갔다가 올해 초반도 잘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오면서 또 좀 위축됐고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 그리고 엄청나게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부담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한 고점에서 20% 넘게 떨어졌는데 약간 뭐 슬픈 얘기가 되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인력을 뭐 30% 줄인다면서 오늘 약간 반등한 것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하튼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모습인데요. 하이타워 어드바이저 스테파니 링크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주가 하락은 터무니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마진은 계속되고 있고 AI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대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한다고 해서 지금 뭐 잘못될 게 뭐 있냐는 거죠. 올해 약 14% 상승했지만 실제 고르기는 올라갔지만 10월 달에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쟁 대비 주가가 재미없었던 것도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저평가 상태고 오히려 밸류의 평균 멀티플 대비 지금 5%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받아야 하는 성적표보다 낮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매수 의견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비슷한 관점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사이버 보안의 최선호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도 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반등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팔로알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분은 메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떨어진 좀 빅테크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위인데 아마 내년에 상반기 정도 되면 또 탑4 뭐 이런 쪽에 다시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좀 부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내년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죠. 트럼프 다음 육성은 로봇인가? 와, 이게 지금 큰 관심사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 행정명령 발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원전, AI에 이어 이제 로봇 봐야 되냐.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도 또 크게 올랐거든요. 네, 반응해서. 어저께도 잠시 이제 코멘트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AI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칩을 파냐 안 파냐 오늘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행정명령 올해 벌써 한 4, 5개월 전에 발표했고 이제 내년에 2026년에 또 다른 행정명령, 뭐 중국과의 경쟁 이러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상무부 장관이 뭐 관련된 CEO들과 얘기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보면
로봇은 전체적으로 로봇이 뭐 미국이 경쟁이 높겠지만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하고 달리기 대회도 보여주고 그 격투기도 해주는 중국에 비하면 대수 자체를 보면 지금 뭐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있겠고요. 상당수가 이제 적자 기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여기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러내고 지금 잘하는 기업들 보면 중국 기업들이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국적이랑 상관없이 중국 주식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중국 생각만 하면 머리 아파지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ETF를 소개해드리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을 때 살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저는 선호하는 ETF 중에 하나가 그 관련해서 ARKQ입니다. 자동화랑 로보틱스 합쳐진 ETF ARKQ 아크에서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최대의 단점은 적자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네. 적자기 많다는 것은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테슬라, 테러다인, 크레이토스, 팔란티어, 에어로 뭐 AV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론 같은 것이 들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 있겠고요. 다음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BAI라는 ETF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노플레이크, 소프트뱅크, 뭐 일본에서도 들어가 있죠. TSM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그 대만 기업도 들어있고 유럽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ARTY가 되겠습니다. ARTY는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AMD라든가 버티브 홀딩스, 슈마컴 이런 게 들어가 있겠고 엔비디아, 에르스타 네트워크스,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ARTY. 전부 다 이름으로 보면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건 보츠죠. 글로벌 엑스에서 하는 건데요. 엔비디아라나 에브비, 그리고 파낙 이런 것들, 인투이티브 서지컬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래됐고 유럽 기업이 상당수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그런 ETF, AV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 이 모든 것들뿐만 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ETF는 선택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지금 현재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용 자산이 어떤지,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의 1억 달러 내지는 10억 달러 이상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운용 자산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 운용 자산이 규모가 있는 것 위주로 선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로봇 산업 지원에 그 로봇주 들썩이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